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민동기 미디어 오늘 미디어 문화부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민동기 부장 부인 되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이 민동기가 전생에 무슨 국가를 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모와 함께 교양과 지성미가 넘치시는 우리 형수님이죠. 예. 전 미디어 오늘 기자이셨고, 네. 예.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요? 나라를 구한 게 아니고요. 예. 재수가 좋은 거죠. 행운. 그럼 혹시 우리 형수가 전생에 뭔 큰 죄를 지은 건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예. 전생이란 표현을 쓰면은 제가 있었던 극동방송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유, 방송 금지지, 방송 금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전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쓰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곧 개편을 이제 단행하는데 네. 개편과 함께 모셔오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평화방송 아나운서 실장을 하셨던 맹경순 아나운서신데, 네. 그분은 동아투위 의 멤버로서 또 해직이 되셨고요. 네. 평화방송 개국과 함께 개국요원으로서 참여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평화방송이 가톨릭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가톨릭에서도 굉장히 쓰지 말아야 될 표현들이 상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개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극동방송 같은 경우 부처님 오신 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날은 일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이제 대신 쉬는 걸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네. 우리 정승조 아나운서, 우리 국민 TV 라디오에 우리 정승조 아나운서는 또 불교 방송 출신이에요. 그래요? 불교 방송에서도 성탄절 날에는 표현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타종교를 괜히 띄워주고 그 분위기에 편승하면 안 된다는 식의 그런 무언의 지침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예. 제가 모 종교 방송사에 패널로 출연하고 있을 때, 예. 저도 이제 뉴스 브리핑 이런 걸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게 점쳐지고 있다. 이런 말을 제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흔히들 많이 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방송 마치고 나서 뭐 이제 친하게 지내는 그 선배 PD가 저한테 점쳐지고 있다 이런 거는 위에서 별로 안 좋아하니까 좀 가급적 사용을 하지 마라. CBS죠? 그렇습니다. CBS는 그 정도면은 그 정도죠.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런 표현은 좀 자제해달라. 극동방송과 만약 거기서 했으면 바로 아웃이야. 예. 내가 안 봐도 비디오인데 말이죠. 예. 그래요. 참 그러고 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에서 우리 제리 케이 그 스파트가 나옵니다. 네. 제리 케이가 국민 TV 라디오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또 이런 말을 막 함부로 하면 또 청취자분들이 또 견제하고 감독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표현은 좀,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수 있는 범도까지는 써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과도한 비속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에 또 저희가 귀를 기울입니다. 네. 예. 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요즘 JTBC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예. 불쌍합니다. 네. 광고 듣고 우리 이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 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석희입니다. 저나 또 저희 구성원들의 어깨가 무겁고 또 부담도 큽니다마는 약 70년 전에 르몽드지의 창간자인 베브 메리는 모든 진실을 오직 진실을 다루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그만큼 가벼워지리라고 믿습니다. 과연 가벼워져나? 과연 진실만을 다루면 가벼워질 수 있는 시대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종편 JTBC 뉴스9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내용을 보도하면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네, 진실만을 다루려고 했는데 중징계라는 철퇴가 날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다 뭐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SBS가 사실상 정권의 눈치를 보고 뉴스의 변화가 좀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JTBC 무력화 전략에 나설 것이다. 그렇지. 어떤 식으로든. 그게 얘기를 한 게 채 한 달이 안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도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JTBC가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꺾이느냐 아니면은 버티다가 이렇게 더 큰 탄압과 저항의 대결 국면으로 갈 것이냐. 시험대 위에 섰어요. 일단 분위기는 중앙일보나 JTBC 내부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중앙일보하고 JTBC 기자들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공정보도위원회 이름으로 긴급 입장을 냈는데요. 제 기억에 중앙일보와 JTBC는 뭐 어차피 참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몇 해 안 됐다 하더라도 중앙일보에서 공정보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긴급 입장을 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공정보도위원회가 있었어요? 중앙일보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근데 이번에 이게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물론 내부에서 또 이 긴급 입장을 내기까지 기자들이 격렬한 토론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그런 방통심의위원회의 이런 징계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성명을 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소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자들도 상당히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런 국면으로 할 것이 뻔합니다. 저희가 이 상황이 올 거라고 뭐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까지 왔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대로 할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손석희를 쳐내라. 이런 식의 그 압박이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JTBC와 관련된 그 심의위 안건에 두 가지인가가 더 올라가 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더 심의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아마 더 지금과 같은 수준 아니면 지금보다 더 강도가 높은 제재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석현이 형, 홍석현 형이 손석희를 말하자면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않느냐. 여기서 이 결국 중앙일보 JTBC의 앞날이 갈릴 것이다. 만약에 그렇습니다. 지켜준다 그러면은 뭐 중앙일보 JTBC는 이제 조중동이라는 한 프레임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더러 우리 석현이 형 대선 주자 꿈꿔도 돼. 제가 봤을 때 오늘 그 중앙일보와 JTBC 그 공보위 입장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공보위
이 성명을 내는데 지지했던 기자들도 예. 아마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예. 경영진을 향해서 한마디 했어요. 경영진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예. 이번 징계 조치로 보도국 기자들이 예.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거나 예. 공정보도에 대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예. 중앙일보와 JTBC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 예. 김용민 PD가 지금 얘기한 그거예요. 예. 홍석현 회장 중심 잘 잡아라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 석현이 형이 만약에 진짜 순석기를 지켜준다. 네. 그러면은 진짜 물론 그 형님이 대선 나가는 거 전 지지하지 않고요. 그렇죠. 나온다 해서 지지할 마음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항은 적을 것이다. 뭐 이런 걸 이제 제가 예측하는 거죠.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예. 그 조치가 바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번에 중징계 내용 중에 하나가 예.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거든요. 예. 근데 그 경고는 이미 그 방심위가 경고를 내린 거고요. 예.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는 네. 결국 JTBC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JTBC가 네.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예. 이게 이제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데 홍석현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이게 대단히 재밌는 게 예.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라고 하는 게 예. 이 JTBC 뉴스9의 프로그램 관계자 그 문제가 된 김재현 통합진보당 의원을 출연시켜가지고 편향적인 입장만 반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섭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손석희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예. 손석희 사장을 지금 징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예. 지금 JTBC가 진짜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손석희를 권력의 요청대로 징계를 한다. 혹은 뭐 앵커 자리에서 하차시킨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혹시 JTBC 역시 JTBC 이런 그렇죠. 결론으로 날 공산이 대단히 큰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홍석현이 손석희를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둘 중에 프로테이지를 따지면은 일단은 내년 네. 지방선거 전까지는 그대로 스테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여당이 이긴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뭐 전국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지만 예.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손석희 체제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저는 이제 그게 내부적으로 이제 방침이 섰다고 보는데 네. 그 어떤 결정을 흔들기 위한 정권이라든가 네. 이런 방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 아마 어마어마한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사실 그 지방선거까지의 그 앞날을 살펴볼 때 지금 미디어 분야에서 유일한 걸림돌이 손석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 뭐 국민 TV가 절대적 말하자면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죄송하고 내년 섭섭하지만 4월, 보도국이 출범을 하게 돼서 예. 궤도에 오르게 되면 네. 그때는 또 모르죠. 그렇죠. 네. 현재까지는 뭐 저희가 좀 역량이 약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은 손석희가 거의 유일한 변수가 되고 있다. 나머지는 다 엎드렸어요 지금. 엎드렸고. 이거 보니까 김정은 눈썹 같고 김정은 눈썹 얘기가 나와서 우리 배우 김정은 씨 눈썹 얘기한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9시 뉴스에 나오나 봤더니 이게 그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눈썹 이야기더만요. 정색을 하고 분석을 했어요. 이게 뭐 김정은의 눈썹을 갖고 정치적 맥락 이렇게 해석을 하는. 야, 북한 없으면 이게 뉴스를 만들 수가 없나 봐. 그게 한 20꼭지 넘었다면서요, 그게. 아니, 그걸 다 떠나서요. 예. 요즘 박근혜 대통령 얼굴보다 네. 김정은 얼굴이 더 많이 나와요. 이 종북 언론이네. 종북 종박에 이어서 종북도 해. 아니 왜 북한 상황을 생중계를 하냐고요.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송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체. 미국 CBS나 이런 그 지상파 방송사에서 아니 저기 오바마 대통령보다 저 러시아 이런 쪽 대통령이 이게 더 많이 나오면 그게 제대로 된 방송사입니까 그게? 좀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 예, 맞습니다. 자, 참 이런 아주 언론이 형편없이 망가진 시대에 그래도 유일하게 뭐 좌편향 보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지금 이번에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손석희의 뉴스9 갖고 시비 건 게 이런 거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서 김재현 대변인을 출연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서울대 가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서울대로 옮겼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박원순 시장과의 인터뷰는
최대 전국 현안으로 떠올랐으니 통합진보당사 이 해산 청구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슬쩍 물어본 거. 그러니까 슬쩍 물어봤어요. 정말로. 이것도 시비를 거는 것이고요. 네. 뭐 김종철 교수 같은 경우에는 법학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뭐 명망 있고 또 법학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교수 아니에요? 네. 이 김종철 교수를 불러서 묻는 거는 법학자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의원은 당사자니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종철 교수가 말하자면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모양이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김재현과 김종철은 한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또 거죠. 박원순한테 그 질문을 던진 걸로 봐서는 박원순도 그쪽 편인데 결국에는 그렇죠. 이런 식의 이분법으로 결국 그렇죠. 판단을 한 거죠. 그게 문제죠. 그게. 오늘 노정면 우리 단장께서 아침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앵커가 물론 한쪽 당사자만 불러서 인터뷰하는 거 가능하다. 다만 앵커가 중심을 잘 잡고 이 저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건 말 그대로 공정한 방송이다. 근데 그런 저간의 상황 없이 게스트가 이런 성향이니 왜 이런 성향의 사람만 불렀냐 라고 따지는 거는 아주 유치하다는 거죠. 아니 그것도 유치한 것도 유치한 거지만 예.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건 그 사안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근데 그 시청자들의 판단 능력까지 예. 이건 개무시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진짜 그게 민감한 쟁점을 다루면서 당사자와 일방적 입장을 가진 전문가만 출연시켜서 장시간 의견을 들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면 네. 아니 그 TV조선에 돌아온 저격수다. 그건 뭐야? 그거는 완전히 저쪽 편에 있는 친구들만 모아놓고 쥐들이 진행하고 쥐들이 출연자야. 그러니까 이 방심위의 기준대로 하려면은요. 예. TV조선, 네. 채널A, MBN 네. 징계 받을 프로그램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심위의 징계 결정 자체가 예. 그 자체가 편향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야말로 특히 여당 위원들이야말로 중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판정을 내려놓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네. TV조선 정미용 전 KBS 아나운서가 예. 뭐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예. 이재남 성남시장, 네. 이재명 예. 그리고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종북지자체장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네. 굉장히 좀 문제가 됐고 논란이 제기가 됐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막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심의위 여권 추천 위원들이. 아니 그분들이 종북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혀 없죠 지금. 일방적인 주장이면 일방적인 주장인데 그러면 종북이라는 주장이 무엇이냐? 그건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청자들이 오도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MC가 그런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없었고요. 요번에 CBS 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 뉴스쇼에서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했는데 네. 이때 박창신 신부가 개표 부정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때 김현정 앵커가 개표 부정과 관련해서 그거 사실이냐? 그거 검증된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따져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현정의 뉴스쇼도 징계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죠 지금. 심의위의 심의 행태라고 하는 게 예. 사실 그런 기준을 갖다 들이대려면 아까 제가 얘기한 정미용 전 아나운서의 종북지자체장 발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예. 완전 중징계를 맞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TV조선 보도국 간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 정미용 전 아나운서의 그 종북지자체장 발언은 네. 상당 부분 사실과 부합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상당 부분 사실과 부합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근거는 없어 또. 근거는 없습니다. 야, 진짜 방송통신심의위원 중에는 공안검사도 있지만은 네. 그 여당 쪽의 이 위원 중에는 방송사에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도 있고요. 예. 교수도 있습니다. 언론학 교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예. 사실 방송사에서 일을 하다가 심의위로 간 사람이라거나 예. 이 언론학 교수들은요. 예. 그 누구보다도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예. 지금 이런 분들이 네. 이 공안검사 출신 위원장보다 예. 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면서 손석희 앵커의 뉴스9에 대해서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누가 누구한테 할 징계인지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심의위 행태가 예. 뭐 심의위가 뭐 독자적으로 하는 거겠죠. 근데 예.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저는 이런 지금 이 정권의 예.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심의위가 자꾸 이런 식으로 JTBC를 몰아붙이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심의위에 예. 상당한 역풍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 지금 중앙일보가 JTBC 기자들까지 적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예. 감당 못할 겁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래요. 중앙일보하고 JTBC는 이번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중동 프레임에서 탈피도 하고요. 아울러서 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런 중심 있는 언론사로 거듭날 가능성 지금 그 시험대 위에 오른 거 아닙니까?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왔는데 그거를 어느 쪽에 방점을 찍을지가 지금 모르는 거죠. 예, 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지. 예. 저는 과연 그렇게 저 사람들이 손석희를 지켜가면서 공정성 투쟁을 벌일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저는 좀 더 이제 약간 첨언을 하면 네. 저도 마찬가지로 김영민 PD처럼 회의적이긴 한데 예. 저같이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을 예. 조금 예. 회의가 회의로 끝나지 않도록 네. 그렇게 좀 용기 있는 결정을. 반전이 나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했던 말들이 부끄러워지면 좋은 거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 우리 예측이 맞아가지고 우리한테 돌아올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틀려서 제발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네. 틀리면 김영민 PD랑 나랑 중앙일보 JTBC 기자들한테 네. 사과합시다. 그 앞에서 불쇼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말로만 공언했던 불쇼를 한번 거기서 한번 그럽시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하간 참 굉장히 중요한 또 시험대 위에 서게 된 JTBC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JTBC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한국 언론 전체 진영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 자, 저는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상파 TV뿐만 아니라 케이블, 위성, IPTV 전부 다 방송이라 불리는 모든 매체를 상대로 해서 감독, 심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틀에서는 5년 박근혜 정권 아래서 나만 할 방송이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른바 법 외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TV가. 그렇죠. 법 외 방송. 예, 법의 노조가 있듯이 법 외 방송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현 시대에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저들의 심의를 비껴난 곳에서 자유 언론을 표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TV 밀어주시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이 종북 아니면 종박이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언론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종박 인사가 또 MBC 대주주인 정수장 학회 MBC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죠. 방문진이죠, 방문진. 2대 주주인 정수장 학회 장학생인 사람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됐다. 그렇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예. 이번에 보궐이사 자리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보궐이사. 누가 한 명이 김충일 전 이사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사퇴를 했습니다. 김충일 이사면은 야당 몫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여당 몫이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김충일 이사가, 네. 이 김종국 사장, 선출에 있어서, 예. 굉장히 하나의 일종의 보이콧을 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굉장히 좀 핫했었죠. 예. 근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를 하면서 예. 김원배 모건대학교 총장이
이제 보궐이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 그 계룡 미래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모임이냐면 예. 2007년 당시 그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예. 박근혜 후보 지지 모임으로 알려진 그런 모임인데요. 거기 출신이면서 예. 동시에 방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친박 인사로 규정을 해도 되는 그런 분인데 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예. 경북 구미 출신의 예. 영남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친박이 아니라 총박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네, 예. 그래서 지금 MBC 안팎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예. 사실상 박문진 그 여권 추천 이사들 중에서 예. 실세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세로? 그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내년 2월에 예. MBC 이제 사장 선임이 있거든요. 예. 2, 3월에. 예. 근데 지금 김종국 사장 뭐 연임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 이번에 그 보궐이사로 임명되신 김원배 모건대학교 총장이 네. 상당한 키를 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MBC 차기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결국 누구로 하라 이분 이렇게 쪽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이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네. 두 번째는 이분 쪽의 의향이나 이런 게 예. 상당히 의중이 실릴 수 있다. 예.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예.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어떤 분인지 대충 아시겠죠? 예.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거의 없죠. 그런 분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요직에 오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은 거의 상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뭐 누구를 존경하는 거야? 뭐 그 각자의 그 생각하고 가치관에 따른 그런 판단이겠죠. 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잘 나가냐 이거야. 예. 그리고 또 하나. 예. 지금 MBC가 약간 좀 분위기가 이상한데 또 이상한 곳이 있습니다. 예. 한국일보. 한국일보 얘기해야 됩니다. 한국일보가 지금까지 이 경향 한겨레와 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나마 굉장히 좀 중도적인 그런 입장을 많이 지면에서 보였었죠. 네. 굉장히 좀 논조가 한마디로 괜찮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 뭐 하여간 법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안보 의식이 투철해야 된다. 이런 점은 좀 보수 언론들하고 맥락이 좀 비슷하지만 보입니다만은 이 정부 비판에 대해서는 뭐 날이 서 있습니다. 굉장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한국일보의 그런 지난번 장제국 회장이 날아가고 그 몇 달 동안 사주 없는 지금 신문 체제 아래서는 이게 진짜 신문이 아닌가.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 없어야 좋을 사주가 또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한국일보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에 3화제분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습니다. 뭐 선정이 될 수 있죠. 예. 근데 이 3화제분 컨소시엄, 이 3화제분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예. 박원석 대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의 사위입니다. 사위예요. 그러니까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또 친박 실세로 분류가 되는 그렇죠. 인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또 서청원 의원이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 신문의 메커니즘을 알아요. 그래서 향후 언론계에서 지금 한국일보에 친박 진영이 논조에 개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편집권 독립은 확고하게 지키겠다. 뭐 이렇게 삼화제분이 밝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근데 누구나 그렇게 말로만 한 얘기인가? 누구나 그렇게 밝히지만 과연 그런 관계에 있는 회사가 청와대라든가 친박 실세로부터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거를 편집과 경영을 분리하면서 할까요? 당장 또 사주의 장인인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비판 못하지.
비판할 수가 굉장히 힘들죠. 예. 이제 그런 우려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MBC 같은 경우는 워낙 망가졌기 때문에 혹시나 더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한국일보에 대해서는 그나마 괜찮은 논조를 가지고 있는 신문사 하나가 예. 이런 문제 때문에 또다시 논조가 왜곡되지는 않을까. 맛이 가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들이 많은 거죠. 걱정들이 많습니다. 예. 뭐 그 징조가 있습니까? 맛이 갈 징조. 아직까지는 없죠. 왜냐하면 예. 아직 한국일보 노조라든가 편집국이 강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예. 또 사주가 들어오면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일보에 참 능력 있고 개념 있는 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네. 사마제분이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편집에 관여한다든지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비판 성향의 칼럼니스트 내보내라 무슨 기자는 기사 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뭐 당연히 그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겠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검열이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예. 아니 지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위에서 뭐라고 압박이 꼭 내려와야만 그 압박으로 느낍니까? 아니죠. 내가 이거 네. 잘못 썼다가는 이거 출세하는데 지장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놈의 출세. 네. 출세에 지장이 된다고. 네. 언론인들이 참 그래요. 이게 언론계만뿐만이 아니죠. 뭐 사실은 이제 법조계도 마찬가지고 뭐 검사로서 또 판사로서 승승장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인사철을 앞두고 권력에게 눈에 띄는 권력이 좋아할 만한 그런 기소 또는 판결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다 그게 이제 분위기 휩쓸려 가는 거죠. 이번에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그 김수남 네. 검사 이 양반이 수원지검장에 있었더만요. 요즘 거기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 수원지검장일 때 뭐 이 토갑진보당 사건 앞장서서 이렇게 쟁점을 했었고 공안정국의 선두에 서고 있고요. 예. 이번에 그 연예인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수원 쪽이에요. 아, 그래요? 좀 이상해요, 거기가. 이 수원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지난번에 그 통합진보당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양반이 나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땐 아니 무슨 지검장이 나섭니까? 이런 얘기가 많았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양반이 본인이 직접 나갔다는 거예요. 야망이 좀 있으시고. 그래서 그때 아주 확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셨지. 그 스포트라이트 받은 게 혹여나 잘 봐주세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한국일보, 하여튼 상당히 좀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전 한국일보 기자들의 양식과 상식을 믿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양식과 상식이 또 이게 구조적인 측면이나 현실적인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예. 그 앞에서 그걸 지켜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일보 기자들에게 좀 중심을 잘 잡으시도록 격려와 좀 용기 이런 걸 좀 보내고 싶네요. 그뿐만 아니라 감시도. 그렇죠. 감시도 미디어를 감시해야죠. 네. 해야죠. 그래요. 우리 미디어 토크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데 개편 이후에도 뭐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생각입니다. 뭐 개편 이후에 그만두거나 그럴 생각 없죠? 아니 없는데요. 예. 망할 때까지. 예, 망할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예. 망하거나 죽을 때까지 우리 민동기 부장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그야말로 땡방 뉴스, 종방 뉴스를 연일 생산하며 진실을 가리는 행태가 중단되지 않는 한 공정성 보장이라고 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수신료 인상은 없습니다. KBS가 국영방송이 아니라 왜 공영방송인가를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KBS 사장과 임원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KBS가 언제까지 국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하려 한다면, 그리고 정권의 하수인의 방송으로서 역할을 하려 한다면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입니다. 수신료 인상도 또다시 거부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민주당 유승희 의원 그리고 이하경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KBS 수신료 사태 우리가 이 시간에 아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기어코 사고를 쳤네요 보니까. 예. KBS가 정말 화들짝 놀란 일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수신료를 누구한테 이제 받아가느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KBS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KBS를 전혀 시청하지 않아도 튜너가 달린 TV 수상기를 가진 집은 다 이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떼갑니다. 네, 무조건 떼갑니다. 네.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은 튜너가 없는 TV를 본다든지 PC로 혹은 스마트폰으로 아이패드로 이렇게 TV를 보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안 받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받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항의를 하기 전까지는 다 걷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수신료 내는 분도 있습니다. TV도 없는데 수신료 내는 전기세 포함해서 원전 징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르는 거죠. 또 이 수신료를 안 내려면은 이제 그 한전에다 얘기해가지고 우리 TV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와서 실사를 하고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야 예전에 어떤 보수 단체에서는 정연주 KBS 사장이 있을 때 KBS 수신료 내지 말자 이러면서 TV를 몰래 어디다 감추고 실사 나올 때 그때만 감추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예, 정말 야비한 짓이죠. 그렇게 법을 농단하는 그런 행위를 하려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KBS가 이렇게 해서는 수신료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또 지금 또 KBS 방송의 그 뉴스가 상당히 불공정하다 이런 지적이 많아서 인터넷 안에서는 수신료 합법적으로 내지 말자 이런 운동이 또 벌어지고 있는 양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수신료 갖기가 더 어렵겠다라고 판단해서였는지 튜너가 달린 TV 수상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또 태블릿 PC 그리고 일반 컴퓨터 이거 달려있는 집들 또 다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제안했다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역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KBS 입장은 네. 중장기 과제로 정책적 제안을 한 거다. 네. 이걸 계속 강조를 했고 예. 이게 계속 역풍이 부니까 예. 늘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PC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존에 보고 있던 그런 TV를 통해서 보는 사람한테 예. 추가로 보는 게 아니다라고 네. 긴급 해명에 나섰으나 네. 이게 지금 그게 긴급 해명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화가 될 사안이 아닙니다. 당장 지금 TV 수상기의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 올리는 것도 좋아할 국민, 지지하는 국민이 없어요, 거의. 거의 없죠. 그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 무슨 이것도 지금 관철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PC, 스마트 미디어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KBS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정이 없던 거를. 예. 사실 이런 거 잘 열질 않거든요. 예. 근데 열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왜 기자로서의 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또 사람한테 느끼는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이번에 김용민 PD가 딱 만들었는데 예. 요거 좀 될 것 같다. 예. 안 될 것 같다. 예.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 긴급 기자회견 해가지고 KBS 사측 관계자들을 좀 만났습니다. 네. 제가 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안 된다 하면 수신료 인상 불가능하다? 물 건너갔다. 물 건너갔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네. 일단 인상안을 의결을 해가지고 예. 방통위 심의 의결 거쳐가지고 국회 본회의로 그러니까 국회로 넘기면 네. 거기서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위원이 5명인데 그중에 그렇죠. 3명이 여당 위원이기 때문에 네. 여당 의원만 밀어주면 이게 일단 방송통신위원회는 통과할 것이고 또 국회에 가면은 지금 155석이 새누리당이란 말이지. 그 지방선거 앞두고 약간 그것 때문에 예. 뭐 조금 미루더라도 예. 그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때 본회의 열어가지고 통과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결을 일단 해가지고. 그렇죠. 일단 국회까지만 넘어가면 예.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뭐 자칫 잘하면 통과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그 일말의 희망인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 추천의 방통위원들이 이걸 포인트 삼아가지고 칠 줄을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KBS 쪽에서. 이게 PC 스마트 미디어에서도 이걸 공격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나이브하게. 왜냐하면 그 전에 방통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도 이 부분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걔네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슬쩍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별로 안 했던 것 같고 이 부분을 끼워 넣었는데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이걸 딱 한마디로 포인트를 삼아가지고 수신료를 공격을 해버리니까 우리 저 문석이 형이 양문석 형이 한 건 했죠. 한 건 했어 진짜 이건. 아니 이거는 왜냐면 이 스마트폰과 이 태블릿 PC를 쓰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이건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결국 미디어 당 하나씩. 그러니까. 그 수신료를 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저는 이제 아이폰이 있고, 아이패드가 있고. 저도 있습니다. 컴퓨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4,000원 곱하기 3 하면 12,000원이야. 아니, 그러니까. KBS 보지도 않는데. KBS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중장기적으로 그거를 검토를 했다는 사안 자체만으로도, 그렇잖아도 수신료 올리겠다고 해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그것까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KBS 사이트를 뒤져봤는데 12월 17일이면 며칠 전이죠? 며칠 전이죠. KBS 9시 뉴스에 그냥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봐요. 떨어졌습니다. 긴급한 보도가 떴는데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KBS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려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수신료 현실화 추진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인데다 현행 방송법과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이러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막 포장을 했죠. 그러니까 대수별로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KBS 쪽 해명이 맞다고 하더라도요.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만약에 KBS가 제안한 것처럼 그걸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1인 단위 1인 가구까지 부과 대상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KBS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논란이 좀 제기가 된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여론의 역풍이 심상치 않다는 거를 KBS가 알고 정말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KBS는 지금. 아주 지금 난리예요, 지금. 어쨌든 이 스마트폰 또 PC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이런 KBS의 이른바 중장기적 제안. 이것 포함해서 이번에 수신료 4,000원으로 올리는 거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물 건너 갔고, 공식 기자회견 이런 거 끝나고 나서, 슬쩍 이제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일단, 야당 추천의 방통위원들을 성토를 합니다. 이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경영진이라든가, 이런 쪽을 또 비판을 합니다. 왜냐? 너무 나이브했던 거 아니냐. 어떻게 이걸 갖다가. 지금 4,000원 올리는 것도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감당이 안 되는데. 쓸데없이 스마트폰 PC에도 그걸 왜 집어넣어가지고. 쓸데없이 그걸 넣어가지고. 공격의 빌미를 주느냐. 경영진이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거다, 이거는. 그래서 막 경영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경영진이 대충 넘기고 이러면 국회까지 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통과될 수도 있다. 국회에 가서 된다는 생각 자체가 나이브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뭡니까?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60%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데. 쉽지 않죠, 그거. 아니, 그러면 결국엔 민주당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받을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걸 갖고 쟁점화해서 민주당은 좋아. 왜냐면은 국민들에게 2,500원이 아니라 4,000원으로 올려서 받는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면서 막 이거에 대해서 여권에게 공세를 퍼부으면요. 여권은 여기에 KBS를 위해서 육탄전 못해 절대. 그리고 절대로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민주당 미방위원들을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죽어도 통과를 안 시키겠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상임위원회도 통과하기 힘든데. 통과하기 힘들어요. 상임위를 통과하기가 힘들다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려면은 수만 갖고는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막 밀어붙이기로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또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렇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에요. 선진화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없애려고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럼. 지들이 소수 야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법인데 네. 어떻게 되니까 발목이 지금 잡혀가지고. 발목이 잡혔어. 아이고 참. 참 아주 재밌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2,500원에서 4,000원 올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저희들의 분석. 이것도 역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크죠, 부담이. 네. 자, 또 우리가 동아일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아일보가 요즘 왜 이렇게 헛발질을 하는지 오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아니 편집국장 바뀐 이유인가? 김차수 편집국장으로 바뀐 이유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12월 18일과 19일. 네. 이틀 연속 오보를 냈는데요. 우리 차수 형이 어떻게 지금 국장이 되자마자 이래? 그냥 우리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웃고 넘어가시라고 예.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12월 18일자 예. 동아일보 1면에 예.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 최장 철도 파업에 예. 서울 메트로도 오늘 파업. 이런 기사가 실렸거든요. 예. 근데 예. 서울 메트로 파업은요. 예. 12월 17일 밤 저녁 늦게 예. 타결이 됐습니다. 타결이 됐어요. 예. 그러면은 12월 18일자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날 밤에 타결이 됐는데 왜 다음날 아침자에 그렇게? 이게 노조 파업이 철회가 되면서 예. 전혀 파업이 안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신문을 찍은 시점은 그 이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동아일보 이 기사가 예. 45판까지 실렸습니다. 45판까지. 이 45판이 무슨 의미냐? 예. 이 판수가 있거든요. 예. 지역에 내려 보내는 거는 판수가 앞쪽으로 찍히고요. 그러니까 전날에 이제 지방에 보낼 것들 미리 내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서울 메트로가 파업한다. 그렇죠. 이거는 불가피한 오보가 되겠지만은 용인이 되죠. 예, 그렇지만 간밤에 타결이 됐어. 그럼 그 이후부터는 타결됐다. 혹은 이렇게 하는 건데 45판까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사가 계속 나갔어요. 이 45판은 몇 시에 찍었어요? 서울시내, 어지간한 서울시내를 다 뿌린다는 얘기죠. 45판이면 최종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46판, 7판까지 갈 때도 있긴 한데, 예. 45판이라고 하는 거는 어지간한 서울시내 가정에 배달되는 신문에 예. 그게 그대로 찍혀서 갔다는 얘기죠. 이건 대형 오보죠, 이거. 그러면 간밤에 야간 데스크가 없었던 건가?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아니 어떻게 또 오보를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다른 걸 다 떠나서요. 네. 이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 기본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끝까지 확인을 해서 판가리를 했었어야죠. 제가 갑자기 대학교 1학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동아일보 배달 학생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살을 빼려고. 그때 마침 제가 참 연모했던 조모 씨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조모 씨라는 여인한테 잘 보이려고 네. 이제 동아일보를 돌렸는데 네. 제가 왕십리 보급소에 가가지고 이제 동아일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는데 새벽 2시에 한 판이 오고 4시에 또 한 판이 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거는 서울 시내에 뿌리는 거라고 친다면은 적어도 신문 찍고서 새벽에 차도 없는데 못해도 한 1시나 2시쯤에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미 다 타결이 된 건데. 그렇죠. 그거를 서울시내 배달판에도 여과 없이 그대로 실었다? 요거는 기강 회의, 근무 태만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이거는 취재기자와 데스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예. 이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동아일보 내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부 취재가 아직 안 됐는데. 예. 아무튼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심각한 사안이죠. 그 미디어 오늘에 배달된 신문에는 오늘 파업한다 이렇게 나왔군요. 그렇죠. 그리고 12월 19일자가 또 있는데요. 이튿날. 이튿날. 예. 이튿날에도 오보 행진입니다. 예. 그때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윤석열 여주지청장.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를 했죠. 그렇죠. 여주지청장 징계와 관련한 기사가 실렸는데. 예.
검사징계위원회가 경론 끝에 정직 1개월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거 다 이렇게 실렸어요. 예. 근데 동아일보가 예.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 내지 못했다. 그게 시내에 배달된 것까지도 그게. 그렇죠. 최종판까지. 최종판이 몇 판까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분도 당산동에 있는 미디어 오늘에 배달된 신문에는 그렇게 시켜졌다.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나중에 판가리를 했다 하더라도요. 예. 이거는 예. 경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예. 이거는 조금. 예. 다른 신문들은 다. 이거 문제가 있죠. 1개월 정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말이죠. 동아일보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거 연속 이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예. 조금 예. 내부적으로 편집국에 예. 뭔가 문제가 있거나 기강회의가 있거나 예. 취재 기자에 약간 무슨 문제가 있거나 예. 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가뜩이나 동아일보가 왜곡 보도를 많이 해가지고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그렇죠. 사실 보도 이게 뭐 남들이 다 그렇게 보도하는 내용조차도 이렇게 틀리게 보도를 하면은 동아일보에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예. 그 동아일보를 우리 그 정철훈 기자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 동아일보 기자들을 가끔 이제 이렇게 전해 듣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른바 그 젊은 기자들하고 예. 이른바 그 위에 있는 간부급 기자들하고 주니어급과 시니어급이 정서가 예. 정서와 서로 간의 신뢰가 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기자들이 예. 위에 이 간부급들을 예.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동아일보를 한번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시하면 뭐합니까?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그 동아일보 공보위 보고서에서 네. 동아일보 내부를 한번 비판을 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게 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답니다. 지난번에 최영해 논설위원회 예. 최동욱 아버지 전 상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80%가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동아일보 기자라고 얘기도 못한다. 뭐 이렇게. 야, 아니 후배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으면 나 같으면 사표 낸다 진짜. 쪽팔려서 그 직장 못 다니죠. 직장을 어떻게 다녀 그거를. 그럼에도 계속 글을 쓰더만. 이 강철 멘탈. 그러니까 그 멘탈을 우리 이쪽 진보 진영하고 젊은 기자들이 배워야 됩니다. 강한 멘탈. 이거 배울 필요는 없는 아니, 그러니까 그 멘탈을 배울 게 아니라 역경과 고난에 굴하지 않는 강한 멘탈. 그렇지. 쫄지 않고. 쫄지 않고 그런 거 배워야 돼요. 근데 하여튼 동아일보 내부에서 주니어급과 시니어급 사이에 상당한 지금 내부적 갈등이 있다. 갈등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동아일보도 어떻게 보면 들고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들고 일어나기까지는 쉽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그 갭이 형성돼 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동아일보도 조만간 이 기회와 위기 이게 동시에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때 젊은 기자들이 한번 그게 경험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요. 싸워서 들쳐 일어나서 이걸 한번 승리를 쟁취해본 경험이 있는 쪽과 그게 경험이 없는 회사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싸웠지만은 글쎄요. 동아투비 선배들을 지금 그렇게 쫓겨나고 40년 다 돼갔는데 지금껏 회사에서 거들떠도 안 보고 있는 그렇죠.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 동아투위 선배들의 그런 숭고한 투쟁을 저런 식으로 그야말로 묵사발로 만들어버린 동아일보 내부의 문화가 결국 기회주의와 눈치보기, 권력에 달라붙기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지적도 한번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동아일보. 아까 또 판 얘기 나오니까 조선일보 또 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판. 이 조선일보가 말입니다. 초판 서비스라는 걸 12월 23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아니 언론개혁 차원에서 없앴던 초판을 2005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2005년에 폐지가 됐던 가판의 부활이라고 봐야겠죠. 초판을 없애는 게 왜 언론개혁인지 그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왜냐? 초판이 언제 나오느냐? 전날 저녁 한 7시, 8시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누가 구입을 하느냐? 기업체 홍보 담당자를 비롯해서 정부, 관공서 이런 공보과 직원들이 나옵니다. 혹시 우리 기관, 우리 기업 씹은 내용이 없나? 조지는 기사가 있느냐? 그러면 조지는 기사가 있다. 그러면
해당 신문사에 전화를 합니다. 빼달라. 예. 수정을 해달라. 예. 톤을 낮춰달라. 예. 그러면 빼면서 예. 광고 거래를 하죠. 그렇지. 거래를 하지. 거래를 합니다. 그 기사 빼주거나 약화시키면 우리가 광고로 보답해 줄게 이러면서. 그 폐단이 너무 심해서 예. 결국에 참여정부 때 2005년 때 이걸 폐지를 해버렸어요. 폐지를 했는데 예. 조선일보가 지금 23일부터 네. 시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구독료가 연간 120만 원입니다. 지금 신문 구독료가 2만 원 안 넘었죠? 안 넘었죠. 그래 1년에 구독료 다 내도 한 24만 원. 그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전날에 몇 시간 좀 일찍 보는 거.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답니다. 종이로 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얼리 어디션이라고 초판 서비스를 이제 사이트에서 오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라는 건데 예. 이게 발행 전날 오후 7시부터 예.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언론계 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예. 지금 저랑 얘기한 거 있잖아요. 예. 맛배기로 조지는 기사 넣었다가 예. 또 광고 주면 바꾸고 이런 악습이 재현되지 않을까. 예. 벌써 지금 기업체 홍보 담당자들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거 개인이 그걸 구독할 리는 없을 것이고 개인이 연간 120만 원 내고 이걸 왜 봅니까? 게다가 조선일보를. 그러니까 기업 담당자들 보란 얘기인데 고민이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예.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요. 예. 분명히 얘기 나옵니다. 네. 그러면 분명히 또 미디어 오늘이 취재 들어갑니다. 미디어 오늘이 이게 110만 원 구독을 하셔가지고 에? 구독을 해가지고 전날에 기사가 나왔는데 다음 날에 약화가 된 그런 기사들이 있으면 그걸 면밀하게 대조해가지고. 그러니까 날마다 보도를 해봐. 이게 봐요. 예. 지금 이것 때문에 또 미디어 오늘이 이걸 또 구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 정말 연간 120만 원 주고도 구독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지금 보는 것도 지금 아주 업무적으로 보는 것도 약간 스트레스인데 이걸 또 봐야 됩니다 지금. 예. 여러 일을 시켜요 지금. 그 작년이 아니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한겨레 신문사에 매주 이제 출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보 이런 거 그렇죠. 많이 보게 되는데 한때 이 한겨레도 그건 좀 더 비쌌던 것 같아요. 500만 원인가 이 원하는 쪽에다가 온라인으로 PDF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초판 서비스를 했었는데 이게 결국 이제 한겨레의 어떤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거지만 이게 또 사실상 초판 부활 그렇죠. 또 기업과의 거래를 위한 그런 명목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라는 내부 비판의 글들이 나왔더라고요. 네. 예.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겨레 같은 그런 양식 있는 언론사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문제 제기를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참 언론사가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는 뭐 또 그냥 그대로 답습을 하는군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광화문 앞에 가서 예. 죽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다. 사무실에서 봐도 되니까. 사무실에서 봐도 되니까.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